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전망과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징계 정치 내용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부동산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 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들으신 대로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급절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을 지적하고 있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확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올랐죠, 가격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맞는 말, 팩트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고 전 이 집값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그 조치만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처럼 말이죠. 만악의 근원이 지금 이재명 정부다. 그것도 도저히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부도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어쨌든 대출 규제함으로써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런 대책이었는데, 대출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줄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양측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다 맞지도 않고 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상대방이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나 그랬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이게 진보 정권 때 유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어느 정도 전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이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봐요. 근데 그 대신 이걸 규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규제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권이 지금 공급 대책을 안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어디다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 지역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호 지역에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게 그린벨트 해제해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거, 저는 이 인식부터 좀 고쳐라, 양 정당이 말이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얽힌 거기 때문에 정쟁으로 삼을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변인 생각 어떠신가요? 상식적으로요. 오늘 수학을 하려면은 어제 씨앗은 뿌려놔야죠. 그래야지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씨앗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이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2023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이제 시장을 취임했습니다. 그럼 2년 만에 이제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 그러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계획 수립하고 착공까지 평균 17년이 걸립니다. 평균 17일 걸리는 사업인데, 그거를 가지고 취임 2년도 안 된 그 시장에 대해서 2년 된 시점에서 그 시장에 대해서 착공 물량이 왜 감소했냐 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요. 훨씬 이전부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어야지 착공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좀 제가 보기에는 뺨은 박원순 시장한테 맞고 화풀이는 오세훈 시장한테 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그때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한 거를 본인이 389곳이나 취소를 했습니다. 예.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43만 가구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많이 알리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오독해서 말씀하신 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법 비협조 탓이라고 그러는데 의석수가 지금 누가 많습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보안 수사권 폐지 같은 입법은요, 당론으로 결정한 지 열흘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못합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탓하면서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임시주택 버스하우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하우스를 언급하기도 했던데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예요. 예. 외국에도 이제 이런 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게 과연 타당한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공식 정책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이제 아이디어인데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도 있고 청년의 미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겹쳐 있잖아요. 주거 문제라는 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버스를 개조해서 그거를 이제 임시 거주지로 만들자 청년들의 그게 과연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청소년, 청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예. 삭제했어요. 그래서 삭제했고 그런데 정치적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 저거는 지지받기 어렵죠. 외국에 얘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얘기를 한다. 저 얘기는 제가 볼 때 나 이만 못했다. 저거는 민주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니까 민주당이나 정권을 비판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저 감수성의 문제,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이제 4시간 넘는 부동산 2차 회의가 열렸고 주택 공급에 있어서 속도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수도권 5만 호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이 지금의 여러 우려를 잠재울 만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돼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가장 부동산 문제 해결의 쉬운 방법은 공급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공급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수요 억제시키는 증세 문제만 얘기하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늦게 공급 대책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1년치 서울 누적 매매 상승률을 보면은 오히려 더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요 14%가 넘는 매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처럼 공급을 얘기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건데 처음에 공급을 얘기하지 않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공급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공급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계획을 해가지고요. 21만 호 착공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급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제발 국민의힘, 서울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에 대한 그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면은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이제 청년 버스 얘기했는데요. 예. 청년 그 폐기 버스는 이제 웃음이 나오려는데 실소가 나왔습니다. 예, 무슨 캠핑카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캠핑카는 1박 2일로 해가지고 경치가 좋고 자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폐버스를 개조하는 것은 거기서 아예 상주에서 사는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 없는 거예요.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써야 되고요. 치안과 범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다. 그리고 한여름 한겨울 거기서 못 삽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아이디어를 낸 거 보면 정말 민주당에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있구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부가 무슨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무슨 전혀 수도권 무슨 공급 대책을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공급 대책을 내놔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착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완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제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다 여러 가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마치 무슨 정부가 공급 대책을 전혀 안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정치 공세예요. 있는 건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런 대책 부족하다. 우리 야당도 그런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정부의 문제다, 정권의 문제고 대책이 전혀 없다, 공급을 내놓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요. 팩트에 맞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자, 과연 민심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앞으로 또 집값을 과연 이번 정부는 잡을 수 있을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으로 전국이 들끓는 사이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가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연일 후보 간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청래 후보가 이걸 무리하게 TV 토론에서 막 쟁점을 잡고 총리를 어떻게 책임론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서 제가 그냥 먹어봤는데 이건 당의 잘못이다, 이것은 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탈당하지 않았어요.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02년도 그때 노사모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되겠다. 제가 의리 하나는 의리의리합니다. 지금 이인재처럼 대통령이나 이쪽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청래 후보잖아요. 오히려 이인재의 모습을 정청래 후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에서 그리고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자, 먼저 이번 주말 순회 경선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글쎄요, 제주 인천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대구, 강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0.99% 차이예요. 1,211표 차이인가요? 아주 뭐 근소한 차이예요. 예. 1,000표 차이를 해봐야 지금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았기 때문에 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수도권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을 합치면 70%가 넘죠. 여기서 과연 어느 후보가 이제 많이 득표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인천이니까 송영길 후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겠죠. 제주나 근데 인천이 그렇게 이제 유권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오늘 내일은 글쎄요, 전 박빙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추세는 정청래 후보가 한번 이기고 그리고 충청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청래 후보가 졌어요.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어쨌든 총 득표 차이는 뭐 1,200여 표 차이인데 지금 이제 양 후보가 이제 송영길 후보는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있는 후보이고 이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노무현 정신 이제 노사모 이게 또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자꾸 2002년도에 김민석 후보가 탈당했던 전력, 이른바 후단협에 가입했던 거, 정몽준 당시 후보에게 이제 갔던 거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좀 아무래도 좀 특히 호남에서는 글쎄요 김민석 후보에게 좀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변수가 역시 선호투표제예요. 선호투표제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예. 또 특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권 초반기라서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는 물론 뭐 정 후보는 스스로가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같은 운명체라고 말은 합니다만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선거에. 아무래도 그래서 당청 관계에 균열이 올 수 있는 후보로 이제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유권자들에게, 당원들에게. 아마 그러면서 볼 때 강성 권리 당원들이 아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전략적 투표를 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니까 당과 청와대가 같이 갈 수 있는 후보. 이게 뭐 꼭 수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 당청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는 후보.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거든요. 그러네요. 전 그러면서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언급해 주신 대로 아직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노사보를 둘러싼 공방과 ETF 책임론 그리고 탈당 이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당이지만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 얘기가 저는 이번에 또 이제 첫 1차 경선 때는 안 나왔던 2차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 문제가 또 일단 좀 관심이 좀 갑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가 먼저 신천 얘기 꺼냈는데 그때 당시에 근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20일 가까이 흐른 것 같은데
어떤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를 유입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이제 결국 이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김미수 후보가 아무 근거 없이 정청래 후보를 이제 허위 사실로 공격했다. 허풍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해지겠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노사모 문제인데 예. 본인이 이제 친노, 친문 이러면서 민주당의 적통 세력이다. 내가 민주당의 뿌리를 이어가는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이제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정작 노사모에서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사모가 2019년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체될 때 아무도 노사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외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 노사모 대표였던 분이 자기 SS 올려가지고 노란색 티를 보여주면서 노사모 어게인 2002 적혀있는 티셔츠를 공개하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것을 입고 운동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또 모양을 냈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정청래 후보는 또 노사모를 끼고 계속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정청래 후보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해외 외신들도 이것을 만드는 김용보 정책실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을 정도예요. 외신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주식 어떤 종목, 상품을 만든 그 책임자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 좀 처벌할 필요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정부 만국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본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말에 상당히 또 수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치다 보니까는 어느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계속 깻잎 한 장 차이에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인천이 오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천이 수도권에서의 향방을 가르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는 될 것 같아요. 인천이 이제 권리당원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승패에 가르진 않겠지만 인천의 분위기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누구한테 가겠다라는 그런 향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결과가 좀 주목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우 이게 대표님. 수도권의 경우가 수도권인데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 호남에서 이제 다음 주인데 호남의 그 표심이 아마 수도권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 당원들께 다 연락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제주, 인천도 중요합니다만 과거 2002년도 지금 경선을 많이 소환하고 있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제주에서 지고 울산서 조금 이긴 다음에 광주에서 완전히 바람을 잡았어요. 예. 노무현 바람이었어요. 2002년도에.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호남에서의 승부가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니까.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튼 과도하게 노사모를 전 소환하는 건 맞지 않다고. 그러나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로 활동했어요. 그것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완전히 노사모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끝까지 좀 결과를 두고 봐야 알 것 같은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일단 오늘 경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또 잠시 뒤에 저희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윤리위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실언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앞서 나왔던 그 조경태, 권영진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징계 대상에 오른 4명이 모두 비당권파다 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 어떻습니까? 공교롭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비당권파 당권파 관계없이 만약에 징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나오겠죠. 근데 우연찮게 비당권파들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 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책 의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징계 사유가 굉장히 명백합니다. 해당 행위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했었던 거. 그다음에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했던 거. 그리고 우리 당내에 정해진 결정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 정당에다가 알려주면서 이거 반대해달라고 전화 돌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돌려차기 피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돌려차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농담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다 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싸 안고 아무 일 없다고 진행하게 되면요. 우리 당에 대해 실망하는 우리 당의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 나오면서 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 입장에서는 아주 독립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과거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품격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징계했는가 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아마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리위 내부도 내홍을 거듭하고 있죠. 윤민호 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의원이 사퇴하면서 7인 체제 일주일여 만이 다시 5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징계 전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예. 거취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그 올공이라고 하나요? 올림픽공원에서 여전히 그 이제 부정선거론, 재선거론 이런 어쨌든 그 직접적으로 주장할 때도 있고 조금 이제 또 완화될 때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편승하면서 이른바 이제 장외 정치, 그 재선거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징계 정치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징계 사유도 다 달라요. 다른데 윤리위 말씀하셨는데 이 윤리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요.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위원장 사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원장도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의 방침을 위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미리 이제 공표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각자 이제 사연은 다릅니다만 지금 이제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윤리위가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계속 논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마침 친한 게이다 보니까 더욱더 징계를 자꾸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합리적 의심 같은 거겠죠. 근데 어쨌든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징계에 들어가는 게 맞고 또 하나가 보다 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징계 정치, 장애 정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장동혁 대표가 거취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반론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징계에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이 지방선거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방선거 끝나면 정상적으로 윤리위가 열릴 거다. 그 말을 이미 얘기했었어요. 근데 서두른 게 아닌 거죠.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사퇴하신 윤리위원 2명은요. 3번 연속 회의에 안 나왔던 분입니다. 계속 회의에 안 나오니까 회의에 빠진 빈자리를 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은 이게 정당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본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윤리위 전체의 어떤 회의의 정상적인 심리 속계를 방해하고 있는 효과가 의도하지 않게 나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이번에 사퇴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5명으로 이제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를 내 가지고 당원 당규상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과 이제 국민 눈높이와 당원들 눈높이에 맞추는 결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당 내에서 갈등이 또 이어질지 좀 누그러들지 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을 겪고 있는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